안녕하십니까, 공익강사 차차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편 2회 이청준의 소문의 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준 작품은 항상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능을 뭐 올해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을 지금 2번, 3번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한 얘기인데 올해는 끝내야지, 그지?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딱 합격해서 이제 수능이라는 이 악의 고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청준 작품은 항상 매년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오래오래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현대 소설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고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일단 이 양반은 수능에만 벌써 수능 모의평가에 모두 4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구탱이 한번 써볼까? 자, 여기는 지금 이청준 작품은 제목인데 써보자. 우리 제목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 그냥 제목인데 쓸게. 여기가 공간이 많으니까. 자, 언제 나왔냐면 2006학년도 6월 평가원에 병신과 머저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병신과 머저리, 여기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9월 평가원에 잔인한 도시, 그 다음 2014학년도 수능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소문의 벽, 자, 그리고 2020년 9월 평가원에 자서전들 쓰십시다라는 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소설가 중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작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후반부터 주기차게 나오는데, 특히 2014년도, 2020학년도 이쪽은 이청준 작가가 사후에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뭐 재평가를 할 것도 없지,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받으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가다. 특히 이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뭔가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뭔가 모르는 벽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할 때, 이게 지금의 어떤 인터넷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요런 작품들은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작품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보면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지금 4번 문제 보기가 들어있지, 그지? 자, 보기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기를 먼저 확인하면 지금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구조?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액자식 구성.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요 소설 내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 건데, 이 서술자 나와 안영과 박준 사이에서 박준에 대한 재평가를 해요. 이때 박준의 소설이 거론되는데, 이때 박준이 썼던 소설이 모두 3편이 있습니다. 그 3편의 소설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3편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설들이 액자식으로 들어온다. 여기는 이 박준의 소설들이 액자식으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주인공은 나, 박준, 안녕, 이렇게 3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지금도 소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되겠네요. 갑니다. 잡지 편집장인 나는, 자, 나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 예, 1인칭이 되겠지, 그지? 1인칭. 정확히 말하면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박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자, 계속할게.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소설가 박준이 가짜로 미치광이 행사를 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 여기는 소설가 박준이 가짜로 미치광이 행사를 했어. 왜 그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야. 마침 박준이 투과한 작품이 차일피일 미루며 발표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문학 담당 편집자인 안영에게 묻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안영이 박준이 투과한 작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 자, 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보냈을 때 생길지 모른다는 말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안영의 얘기대로 하면 말썽이고 뭐고 처음부터 그런 게 생길 리도 없잖아요.
작품 자체가 어떤 발언을 완성된 목소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작품 자체가 어떤 발언을 완성된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게 여기는 지금 이 안영이 박준의 작품을 발표하는 작품 발표를 미루는 이유입니다. 자, 박준의 지금 소설 작품을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여기는 이 작품이 뭔가 완성된 목소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었다. 나는 말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영은 이제 더욱 자신을 얻어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안영이 더욱 자신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은 나와 안영 사이의 의견 차이가 점점 더 강해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등은 심화되고 있어. 그렇지요. 작품 자체가 소재 해석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저도 물론 동감이에요. 하지만 말썽으로 말하면 미안의 작품을 내보냈을 때보다 더 무의미한 말썽이 있겠어요.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준의 소설을 칭찬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요걸 가지고 작품이 어떻든 간에 여기는 이 박준의 소설을 칭찬만 하는 평론가들에 대한 불만, 평론가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그 평론가들이 너무 심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어. 안영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또 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음. 특히 말썽이란 말을 할 때 그의 야릇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영의 편집만 같군요. 자, 여기서 편집이란 건 뭐냐면 편집이란 것은 편견 얘기하는 겁니다. 편견. 아무래도 안영의 편견 같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박준의 소설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영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자, 안영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했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얘가 얘기를 한 건 너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믿지 않지 않냐.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편집이라도 할 수 없죠. 저로서는 이 시대에 욕을 하는 것을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 소설에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두어보지 않았어요. 제겐 소재 해석만이 문제였죠. 작가가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박준의 소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저의 기대를 외면해버렸어요. 제가 박준의 소설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의 그런 관심이죠. 봐라. 지금 여기서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는 이 안영은 작가 개인의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시대적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제가 박준의 소설이 이렇게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의 관심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삐뚤삐뚤하다. 자, 다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요구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충실하다고 판단하여 박준의 작품을 평가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가 뭐 한다고 안 돼. 제 저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영의 이야기는 결국 박준의 소설이 무의미한 개인의 내면적 요구. 자, 봐라. 결국 박준의 소설이 무의미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하고 그리하여 소재 해석과 작품 완성에 다같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주장이었다.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결국 이것이 박준의 소설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박준의 소설을 발표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안영의 얘기는 결국 박준의 소설의 무의미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했다는 요런 거, 내면적 비밀 요런 게 중요했다 생각하는 거야. 박준이 이 시대의 작가인 이상 그는 절대로 자기 시대 양심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를 배반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도외시한 모든 창작 행위는 가혹하게 매도당해야 한다는 투였다. 자, 이를테면 안영의 시대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안영의 편집이 아닐까요? 가령 모든 작가들에게 자기 시대의 요구나 압력을 꼭 안과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나 또한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경우라고 해도 어떤 일정한 방법 속에서만 그 시대 정신에 투철해 있다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박준의 소설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작품은 시대를 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 생각은 뭐냐면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버렸다고 장담해 볼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은 아무리 개인적인 내용이라도 시대를 반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건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웃기만 할 뿐이지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줄거리 갈게요. 박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우연히 박준의 인터뷰 기사를 구하게 된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나는 박준이 유년 시절에 겪은 정짓불의 공포, 곧 6.25 당시 경찰대인지 공비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짓불을 얼굴에 내비치며 어느 편인가를 물었던 공포스러운 상황을 작가가 된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된다.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유년 시절에 여기는 이 내용이 여기는 이 박준에게 정신적 외상,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를 하죠, 그죠? 정신적 외상의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박준은 작가로서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여기서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실제로서의 전지풀의 공포를 언급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것이 여기는 이 소설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죠, 그죠? 결국에 진술을 억압하는 권력을 상징하게 되고 이것이 각각의 소설 속에 뭐 한다고 다 형상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여기서 할게.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박준이 마지막으로 전짓불의 이야기를 썼던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짓불의 이야기를 썼던 건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앞쪽에 소설 두 편이 더 있어. 개상한 버릇, 벌거벗은 사장님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이따 정리해줄게. 박준은 작가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짓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박준이 생각하는 작가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짓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자 여기서 이것이 결국에 얘가 생각하는 작가의 사명이고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야. 결국 진술 억압의 공포, 진술 억압 혹은 강요의 공포. 여기는 이 공포를 이기며 공포를 견디며 진술을 해야 된다. 진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진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박주는 그만한 각오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온셈이었다. 그의 독자들이 안영과 내가 그의 소설을 내보내주지 않는 교활한 편집자들이 그보다 더 그의 전집불 뒤에서 끝끝내 정체를 드러하지 않은 채 복수만을 음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절체불명의 소문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문이 결국에 이 정체불명의 소문이 여기서 말하는 전집불의 공포인 거야. 전집불의 공포이고 진술을 억압하는 그것이 이제 제목의 소문의 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내면에 용틀이 많은 진술욕과 그것을 불가능해 하고 있는 전집불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불안 내면 때문에 결국 이런 진술욕과 여기 하고 있는 이 전집불 사이에서의 심한 이 갈등과 불안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박주는 정신병원에 가야 했던 거야. 정신병원에 간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 전체불명의 소문과 갈등을 빨아먹으며 전집불은 그의 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갔다. 그 전집불은 바로 어렸을 때. 자, 여기서 바로 어렸을 때가 6.25 전쟁 얘기하는 거야. 6.25 전쟁. 그 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속에서 은밀히 발화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었다. 이제 그 씨앗이 발화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박준의 마지막 소설 속에서 한 작가로 하여금 끝끝내 정직한 진술할 게 없는 방해 요인의 상징으로 훌륭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은 박준의 마지막 소설 속에서 한 작가로 하여금 끝끝내 정직한 진술할 게 없는 방해 요인의 상징.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전집불인 거예요. 자, 그는 그의 소설 속에서 한 작가가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진술을 간섭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참한 파국을 겪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증언해 준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박주는 자기 진술을 억압한 그런 권력의 폭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심한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증언해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 이런 소설을 쓴 이유가 자기 진술을 억압한 사회와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살아왔던 삶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저 앞쪽에 안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일만을 써온 게 아니지. 여기에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당시 사회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 안에. 이해가 됐어? 박준은 그 모든 것을 2년 전에 벌써 다 예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박준의 예감대로 진행되어 온 셈이었다. 박준이 그가 예언한 대로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거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 내게 확실해진 것은 그런 박준의 사정만이 아니었다. 박준의 사정이 확실해진 만큼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잡지일이 탁탁해진 이유였다. 원고들이 잘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나 거쳐들어온 원고들이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영이 말은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지 않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것은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권력,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권력, 억압하는 권력에 의해 권력의 감시로 인해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전지불이란 건 결국에 그런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권력을.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지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아닌 일부러든 무의식 중이든 조금씩은 그 전지불의 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신의 전지불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전지불은 이쪽에서 정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전지불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댄다는 것이 결국, 쏘아대기 마련이라는 것이 결국 하면 할수록 진술을 억압하는 것이 더욱더 커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잘 거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신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여기는 이 소설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여기는 나라는 주인공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1인칭 관찰자의 나는 여기는 이 박준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박준은 누구보다도 자기 진술에 대한 자기 진술에 욕망이 있어. 그리고 그 욕망의 표출 수단이 바로 소설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기 진술의 욕망을 펼쳐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 박준을 억압하는 건 전지불의 공포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이 전지불의 공포라는 결국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권력이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그 권력에 의해서 여기는 이 자기 진술의 욕망 때문에 여기는 이 박준이란 사람은 뭘 겪게 된다?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내적 갈등을 겪게 돼. 자, 그러면 잘 봐라. 여기서 지금 얘가 썼던 이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기 진술의 욕망을 표현했던 여기는 이 소설이 모두 세 편이 존재합니다. 모두 세 편이 존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괴상한 버릇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 괴상한 버릇은 현실적 억압이 있어. 그 현실적인 억압을, 이제 이게 뭐 저런 거죠. 이 억압을 피해 가사 상태가 되었다가 깨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결국에 현실의 억압을 피하려다가 뭐 한다고 사람이 거의 죽게끔 됐죠, 그죠? 이런 내용의 소설이고요. 또 하나 더, 벌거벗은 사장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벌거벗은 사장님이란 건 뭐냐면 사장님의 비행. 여기서 사장님의 비행은 차에만 타면 여기는 옷을 다 벗어. 사장님이 여기는 이 차에만 타면 옷을 홀딱홀딱 다 벗는다고. 아예 알몸이 됩니다. 그 비행을 알면서도 결국에 이걸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운전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운전수의 이야기. 그럼 이것도 자기 진술을 뭐 하고 있다고? 억압당하고 있지, 그지? 자기 진술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전지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 전지불 작가가 결국에 이 전지불을 통해서 진술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이 소설의 결론은 이런 진술을 억압하는 권력에 진술 억압의 권력을
권력의 폭력성이랍시다.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소설들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구간이, 여기는 이 구간, 여기는 이 구간이 뭘로 들어가 있냐면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 요 기억해 두셔야 돼. 이 소설이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심리적인 분석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박준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데 최대한 여기서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특징입니다. 됐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소문의 벽이란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문에 숨어 있는 사회적 폭력을 여기는 이 소문의 벽이라고 했다 하는 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전부 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거기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거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작품 내용이 또 다른 부분이 잘 들어있으니까 읽으면 앞뒤 내용이 좀 이제 궤가 끼워 맞춰질 겁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결국에 작중인물의 내면 심리, 그 심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지, 그지? 여기에 풍자적 어조는 있을 수 있어. 풍자적 어조는 얘는 약간 비판적 태도니까 풍자적 어조는 있을 수 있는데 체념적인 태도가 아니야. 체념적인 태도가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인물의 비판적인 태도라고 해야 돼. 체념한 게 아니라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시대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이 돼요. 잘 들어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어란 말 나오면 이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는 아예 형광펜을 좀 칠할까. 자, 이거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1인칭이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에 기대는 거니까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건 3인칭 제한적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작가가 여기는 이 작품 내부의 어떤 요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거지. 나가 박준을 쓰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기의 시각에 기대서 박준을 분석해주고 있는 거지 특정 인물의 시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2번 되지 않습니다. 1번의 반어적인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이지. 나는 마찬가지라 생각한 적 없어. 나와 안영은 서로 뭐 한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준의 완성 방식에 여기는 안영은 시대 방향, 시대 정신을 담지 않다고 봤지만 나는 충분히 그것도 시대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자, 3번 갈게요. A를 읽고 읽어낸 반응인데 박준의 마지막 소설은 전지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형상화한 거 맞고요. 박준의 소설 쓰기는 작가의 정직한 진술을 억압하는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맞고요. 박준의 전지불 이야기는 편집자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창작 방법. 결국에 이겨내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편견을 이겨내고가 아니라 그 편집자들의 어떤 권력의 억압으로 인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기 힘들다. 이런 힘들다는 창작 방법을 제시한 거야. 정답은 그래서 3번. 4번에 전지불의 공포를 견디며 자기 진술을 해야 하는 작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던 작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체 모를 소문들이 결국 박준을 억압하는 존재 맞죠. 그래서 그 제목이 소문의 벽이라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갈게. 등장인물이야. A는 B의 마지막 소설의 채택한 방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C의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맞고요. 현실 속의 B와 B의 마지막 소설은 A에게 창작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 맞지요.
A는 D를 통해서 B의 개인적 고뇌를 이야기되는 것도 맞고요. A는 B와 갈등하고 있는 C의 시대 관해 자기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얘들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단다. 1인칭은 잘 들어봐. 객관적이란 말은 보통 3인칭에 쓰는 거야. 1인칭 소설은 다 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해가 되죠? 무조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정답은 4번이란다. 5번에 B와 D는 모두 정직한 짓을 할 게 없는 억압된 존재이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3인칭이지 1인칭이 될 수 없어요. 1인칭은 자기 선대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소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